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서명이 당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한 수가 써져 있는데요. 제가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양인, 대작, 산화계. 네. 이 작품은 이백의 산중 여유인 대작이라는 시의 한 수인데요. 첫 수죠. 첫 구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 써져 있고 단구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두 명과 꽃이 피고 있는 듯한 나무를 그렸습니다. 그냥 단원 김홍도의 1800년 이후에 노년의 단구 서명이 들어간 아주 작은 작품인데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여유라는 키워드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노년이 돼서 친구도 떠나버리고 얼마 남지 않은 벗과 상화, 꽃을 즐기는 그런 노년의 여유입니다. 1800년에 정말 친구처럼 형제처럼 지내던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고 쓸쓸한 그 기분까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조선의 노년의 남자들이 봄꽃놀이를 하는 전형적인 구도와 소재인데요. 단원 김홍도가 본인의 모습을 200으로 빙의해서 이 작품의 주인공이 된 듯합니다. 밤새도록 한 잔씩 걸치면서 꽃놀이를 하는 아주 여유 있는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인물의 표현이 움직임이나 이런 것이 없었지만 이 시를 읽고 그다음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무언가를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하늘이 좋다 아니면 산이 좋다 바람이 좋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림 안에 이 시하고 이렇게 도드라지게 다 어울릴 수 있는 게 단원 말고도 이렇게 재밌게 그릴 수 있을까요? 아마 단원 선생은 자기의 노년의 이 순간은 200으로 빙의가 돼서 아마 이 그림 작업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너무 여유롭고 정말 일배일배 하면서 밤을 샐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기법을 잠깐 말씀을 나눠볼까요? 단원 선생이 불세출의 화가라고 해서 필법, 화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으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고요. 인물을 표현하는 의습선에서는 정두 서미법이라는 법을 99% 이상 사용하세요. 단, 그때그때 맞게. 또 해조묘라고 표현되는 저 수지법도 그때그때 맞게 쓰시되 단원 선생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 50대 작품을 보시고 60대 작품을 보시더라도 프리뷰장에 직접 보시면 나무를 바깥에서 안으로 치세요. 보통 분들은 나무까지 해서 찍어서 바깥으로 그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단원 선생의 그림을 실제로 실견하시면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쓰시는 본인만의 독창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수지법이 단원의 시크릿 코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단원의 이 작품과 이 작품을 비교해 봤을 때 수지법, 그 다음에 필성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작품일 수밖에 없다. 네. 모든 곳에 그 사람의 필치가 묻어져 있다 라고 볼 수 있네요. 시간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화가의 습관이나 그 다음에 화가의 코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 두 작품을 보고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49회 경매에 단원 김홍도의 작품 두 점이 나왔습니다. 각기 다른 시기의 작품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 이 한 점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제로 보기 힘든 그런 작품이 한 점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고미술의 새로운 작품을 접할 때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하다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단원 김홍도라는 진품이라는 도서낙관과 화제가 완벽히 남아있다는, 게다가 화면까지 크고 그 그림이 우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 놀라죠. 바로 이 작품이 그런 요건을 다 갖춘 작품이라고 생각되고, 잃어버린 문화재를 새로이 발견해서 일본으로부터 해외 환수되어 온 작품이라 그 의미가 더 있습니다. 저도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화제를 쓴, 제시를 쓴 필치가 아주 뛰어났었어요. 아마 단원 선생이 이 얘기체를 너무 재미있어 하시면서 기원 유한재 선생과 교류하시면서 많은 나이 차이를 극복하면서도 화제를 기원 선생이 직접 쓰신 것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단원 선생이 스스로 자제하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화제를 쓴 것을 자세히 보시면 무슨 글씨인지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글씨를 변형해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현대에서 디자인을 하듯이 글씨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쓰신 티가 너무 납니다. 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관현성리 유초정 연우 촌중 쟁합용, 네, 피리 소리가 울리니 나무꾼이 듣는 듯 안개비 내리는 마을엔 풀들 앞다퉈 돋네 라는 시가 써져 있어요. 이 시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시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자작시라는 게 사실 이 그림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대로를 어떻게 보면은 쓴 시잖아요. 단원 선생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 시들이 많았을까요? 그 경제정선을 진경화가라고 지칭하신 가원 최현 선생님께서는 그림만이 진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글씨와 시에도 진경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당나라나 송나라 때 유행하던 시를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화가 스스로가 그린 그림을 본인이 감흥을 이기지 못해서 좋은 시를 써서 직접 지은 시를 쓴 것은 그분들이 말씀하신 진경시라고 단정할 수가 있죠. 진경산수의 진경시, 이 새들도 나무들도 중국의 산하에서 본 듯한 그런 표현이 아니고 우리 조선에 있을 법한 나무, 그 다음에 물새들, 너무 정겹게 표현이 돼 있고 이 시와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좀 특이성이 수지법과 그 다음에 새를 그려놓은 영모의 그 모습과 여백을 살려서 이 작품에 대해서 깊이감을 더 줬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서, 표현으로서는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지 그래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화면의 분할에서 그려야 할 물가와 나무와 물새들을 하부에 집중적으로 그리시고 상부는 아예 화면을 비우는 듯한 여백의 미를 살리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중국으로부터 배워온 그 수지법, 나무를 그리는 법을 그 개 발톱과 같은 해조묘를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특징으로 간결하게 이 나무까지 끝을 그리시고, 또 새들도 꼭 이렇게 정겨움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페어로 그립니다. 이렇게 페어로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듯한 두루미까지 그리셨죠.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새 두 마리, 날아가는 새 두 마리를 보면서 어떻게 저 어그로, 새필로 저렇게 날아가는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김정민 경매사님께서 가장 예뻐하시는 이 물새 두 마리 보세요. 우리 물새가 우리에게 가까운 물새는 먹을 진하게 쓰고 멀리 있는 건 흐리게 썼습니다. 이 수조도 앞에 강조하고 싶은 새가 진하게 그려졌다면 나무를 흐리게 그리는, 그냥 무턱대고 잘 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원근법에 입각해서 먹의 사용을 완벽히 구현하셨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단목이 완벽하고 원근의 조화가 완벽한 작품으로 말할 수 있겠네요. 결국 단어는 대가네요. 완벽한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경매에서 처음으로 백자 달항아리가 출품됐어요. 이 백자 달항아리는 예전에 저희가 기획했었던 전시회도 출품이 물론 됐었지만 경매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지게 된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 작품은 30여 년 전에 도쿄의 아오야마라는 마치 서울의 인사동 거리 같은 거리에서 지금의 위탁자분께서 구매를 하셔서 그 당시에 문화적 환수를 하셨던 작품이에요. 저는 최근 들어서 조선 시대의 이런 귀한 유물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저만의 방법인데요. 다랑아리 뒤에는 숙종이 있고 겸재 뒤에는 영조가 있고 단원 뒤에는 정조가 있다. 이 세 분은 딱 세 분이 123년에 집권을 하셨는데 그렇게 문화를 사랑했던 연달아 123년에 우리 조선의 문화에 꽃이 피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49회 옥션에 오시면 조선의 르네상스가 무엇인가, 백자 다랑아리, 겸재 정선의 작품, 단원 김홍도의 작품이 다 보실 수가 있죠. 백자 다랑아리는 조선의 최고의 미, 조선의 미라고 얘기를 지칭이 돼요. 해외에 있었던 도예가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있었던 우리의 제일교포라든지 모든 도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백자 다랑아리는 조선의 미다. 다랑아리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 독창성입니다. 이 동북아시아의 자국의 문화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중국, 한국, 일본 중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도자기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습니다. 독창성이라는 건 다 같은 프로덕션을 해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독창성이에요. 중국에도 일본에도 미안하지만 이런 둥근 항아리는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고려든 조선이든 다랑아리는 이 시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선은 백자의 나라입니다 할 때 백자에는 어떤 게 가장 대표작일까요? 아마 그냥 일반인들에게 물어봐도 다랑아리라는 말은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다랑아리 자체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는 백자는 빛깔과 다랑아리는 우람한 형태죠. 경사님, 이 작품이 크기가 어떻게 되죠? 크기가 47cm가 넘는 47.5cm라고 네. 저희는 기재했고요. 네. 아주 47.5cm면 두 뼘이 넘습니다. 네. 네, 아주 크죠. 이 반씩 절개하여서 초벌구이를 한 다음 두 상하를 접합해서 1200도 이상에서 유약을 발라서 구웠을 때 첫 번째, 무너지기가 쉽고요. 두 번째,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그 불을 덜 주었다가는 이 빛깔이 이렇게 눈빛처럼 하얗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도자기라는 것이 불의 조화, 뭐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형태도 잘 갖추고 크고 빛깔도 좋고 유약도 반질반질 하려면 정말 몇 가지 요인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 작품의 장점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정말 백자의 빛깔이다. 이 말씀을 듣고 부정할 분들이 계실까 할 정도로 자신이 있는 빛깔이죠. 이 작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빛깔이 다르다. 우유 빛깔이라는 게 이거구나. 정말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결국은 우유 빛깔 백자 다랑아리가 이번에 출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고, 이 접합 부위, 뭐 어그러지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이게 조선의 미구나라는 게 결국엔 남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자기도 모르고 고물술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다랑아리를 보고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감동이 아니죠. 이 다랑아리를 꼭 보고 눈에 익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랑아리 모르는 분들이 안 계세요.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것이 다랑아리의 기준이다 이 설명을 할 바에는 저희 도록을 살펴보시면 수화 김한기 화백, 그리고 야나기 문혜우씨, 버나드 리치, 해곡 최순우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께서 조선의 백자 중에 다랑아리에 대해서 극찬하신 남기신 유언들이 있으세요. 그 말들을 쭉 남겼는데 저는 버나드 리치가 다랑아리 한 점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한 말씀 남기신 게 제일 감동이었습니다. 아마 감동받으실 거예요. 나는 꿈을 안고 갑니다. 이 말보다 더 극찬이 있을까요? 이 작품을 보면 어떤 분이 나는 꿈을 안고 갑니다 라고 하는 한국인이 또 나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랑아리에 대한 해설이 없어요. 어떤 작품들을 다 봐도 모든 작품에 대한 해설을 쓰기 마련인데 이번 49회에 출품된 이런 조선 백자 대우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예전 분들이 항아리를 보시고 남겨놓은 그런 감상평만 여러 개를 소개했을 뿐입니다. 김한기 선생님의 전시가 있어요. 네. 거기에도 보면 김한기 선생님이 소장하고 계셨던 백자 다랑아리가 있고, 그리고 김한기 선생님이 그리셨던 작품들을 보면 백자 다랑아리들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아주 완벽하게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은 찌그러져도 있고 기울어져도 있고 그런 것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도상동 선생님의 작품에서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이게 조선이구나. 아주 완벽하거나 아주 둥그런 일본의 도자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도자의 그 완벽성과 좀 다르게 우리는 여유롭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것 또한 아름다움이다, 그냥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 작품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선의 미술품은 완벽하지 않음으로써 더 완성된다고 저는 보고, 결국 그거를 최근에 수화 김한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시에도 남기셨지만 찌그러져 있고 조금은 삐뚤, 그게 결국은 조선이다 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선의 미는 바로 그런 융통성 있는 아름다움이, 여유 있는 아름다움이 이 작품 안에 묻어 있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마이아트 옥션 학예실장 전남원입니다. 고려청자의 아름다움 중 가장 손꼽히는 것은 바로 고려청자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빛깔일 것입니다. 그 색을 우리는 비색이라고 부릅니다. 비색은 12세기 전반 순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발현하였습니다. 1123년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를 방문한 서경은 개성에서 한 달가량 머무르는 동안 견문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선화봉사 고려도경입니다. 고려도경의 도준조에는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은 비색이라 하는데, 근래에 들어 제작 기술이 정교해져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당시 중국인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고려 청자의 기술이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또 중국의 청자와는 다른 비색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세기 전반에 제작된 고려청자는 음각과 양각, 투각, 상형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자를 제작하였고,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고려만의 특수성을 담고 있는 고려청자를 제작하였습니다. 비색에 자신감을 갖고 있던 고려인들은 비색을 통해 청자의 기형과 문양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는데, 이번 마이아트 옥션에서 출품되는 고려 청자 중에는 12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비색과 형태를 갖추고 있는 청자 은각 연암은 유계 사이호가 출품됩니다. 볼륨감 있는 견부 4곳에는 고리가 부착되어 있고, 견부에서 유연한 곡선으로 접으로 이어지는 항아리입니다.
사이오의 구연부와 저부에는 한 조의 여의두문대와 네문대가 음각으로 시문되어 있고 동체부 사면에는 중앙에 활짝 피어오르는 연화 절지문이 생동감 있게 음각으로 시문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색과 연화 절지문을 갖추고 있는 12세기 전반의 고려 청자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청자 음각 연화문 6의 매병이 있습니다. 이 청자 매병은 사이오와 유사한 문양과 비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이오의 뚜껑 중앙에는 사이오의 견부에 부착되어 있는 고리와 연결할 수 있도록 S자 고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맑은 비추색의 유색을 띠고 있는 이 사이오는 안정감 있는 형태미를 갖추고 있으며 동체부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뚜껑이 일갈로 보존되어 있어 그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청자음각 연화문 6의 사이오는 12세기 전반에 고려 청자의 대표적인 유색과 조형적인 아름다움, 세련된 문양이 시문되어 있어 당시 고려인들의 미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는 단원 백자입니다. 이 시기에는 조선인들의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미감과 모던한 예술적 감각이 담겨있는 분청사기와 왕실과 사대부 문인들의 정치와 정감을 담아낸 수준 높은 백자가 제작되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마이아트 옥션에서는 조선 전기의 도자 제작 상황을 살펴볼 수 있고 또 왕실과 사대부의 격조 높은 문예의 미감을 알 수 있는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분청사기병과 백자 전접시, 백자 잔탁 일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작품은 15에서 16세기에 제작된 분청사기와 백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청사기병은 구연부가 외반하여 벌어졌으며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고 양감 있는 병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병의 표면은 귀알붓으로 단정하고 깔끔하게 분장하여 장식되었고 병의 동체부 전면에는 수려하고 격조 높은 필력으로 시문이 쓰여 있습니다. 백자 접시는 높이가 낮고 구연부가 평평한 전의 형태를 지닌 백자 전접시입니다. 접시의 내면 중앙에는 병과 같이 오원 절구의 시가 단정한 필체로 쓰여 있습니다. 백자 화형 잔탁은 구연부 4곳에 홈을 내고 홈을 기준으로 잔의 외면을 S자로 음각하여 화형잔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잔의 앞바닥에는 철화로 복자가 쓰여 있습니다. 화형잔에 복자의 명문이 시문된 예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쓰여 있는 시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역기 강물 서편으로 흘러서 가고 술잔에 하루에 다시 저무네 낯선 땅에서 잔치하며 함께 즐기니 어디매가 바로 서울이런가 누각경치 산수에 기대어 있고 마을 안개 폭우물에 감싸서 있네 좋은 경치 속에서 노래를 부르니 천지가 다름 아닌 내 집이로다. 이 시는 당나라 시인인 두보의 왕시여를 모시고 통천에 산하정에서 연애를 하며 라는 식구가 적혀 있습니다. 백자 전접시에 쓰여져 있는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둠에 봄이 하마 깊어 있던가 부귀의 집안에 봄이 깊었네 눈앞에 괴로운 일 무엇이던고 오직 해가 선역으로 기울어 가는 것일세. 이 시는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깊어가는 봄의 화답하다라는 뜻인 화춘심이라는 시의 내용 중 서두와 말미꾸를 따다 썼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시와 일지사상이 왕실과 사대부들 사이에서 중요한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와 일지는 시는 그림을 묘사한 것이고 그림은 시를 형상화한 것이라는 의미로 시와 그림이 하나라는 근원에서 비롯된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그림과 시에서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도자의 범위까지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명 분청사기병과 백자 전접시를 통해서 도자기의 시를 써서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시적 정치와 또 문인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고 무엇보다 이 도자기를 사용한 사용자의 수준 높은 신미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분청사기병과 백자 전접시의 시명이 쓰여 있어 사료적으로 의미로도 중요성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본 작품은 일제강점기 대수집가인 박창훈 박사 소장품으로 소화 15년 경성미술구락부에 출품 이력이 있는 작품입니다. 원통형 백자의 축수의 의미를 담아 장생문으로 장식한 본 필통은 극도의 섬세함과 높은 공력의 수준으로 보아 19세기 분원리 가마의 유업이 활발했을 때 제작된 왕실 용품으로 추정됩니다. 구연부와 저부에 두 줄씩 구획선을 그리고 안쪽으로 마치 두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하는 문양이 구성력 있게 짜여 있습니다. 소나무 아래 바위 틈에서 불로초를 찾은 흰 사슴의 모습, 그리고 대나무 숲 속의 대잎과 모습이 유사하게 날고 있는 고결한 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문양은 장생문으로 장수와 길상을 기원하고 절개와 고결 등을 상징하여 민간에서도 널리 신앙되었으며 기명의 문양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조각기법은 부조로 장생들을 표현하였으며 청화, 동화로 채색 후 투명 유를 발랐습니다. 사슴이 딛고 있는 땅은 수많은 나무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이 산과 바위, 소나무 잎은 푸른 청화로 장식하였으며 대나무의 대는 청화, 잎은 청화 위 동화를 덧발라 소나무의 채색 표현과는 차이를 두었습니다. 교묘한 색 배합으로 입체감을 더한 것입니다. 주 문양을 제외한 배경은 쪼아서 거칠게 표현하고 전체를 동화로 채색하였습니다. 마치 고목의 질감을 나타낸 것 같아 보입니다. 굽다리는 안으로 깎아 세웠으며 유를 닦아내고 네어토 받침으로 받쳐 구운 흔적과 굽바닥에는 일자가 쓰여 있습니다. 양각의 기법과 청화, 동화 등 다채로운 장식을 가미한 이 필통은 화려하면서도 조각성과 회화성이 뛰어난 과하지 않은 단아한 멋을 지닌 작품입니다. (18세기) 중국 역사상에 어느 시대보다 풍부하고 찬란하게 문화창작 활동이 이루어진 건륜때의 영향으로 조선 또한 문인 문화가 확산되었고 양반의 수가 증가하면서 문방구류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조선 역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며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명들의 다양한 변화와 함께 수요자들의 개성에 맞는 형태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본 작품은 모서리가 예리하게 깎인 납작한 장방형의 백색의 유색을 띠는 백자 벼루입니다. 상면 위쪽에는 청화로 사연이라고 쓰여 있으며 하단 측면에는 신미중화 명이 해서체로 쓰여 있습니다. 신미중화의 임금이 본 벼루를 하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담기는 연지에는 장수와 길상의 상징인 구름의 모양으로 절도 있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벼루의 상면에는 약간의 반점들이 보이며
하면에는 유약을 닦아내고 뇌화토를 받쳐 구운 흔적이 있습니다. 유백색으로 부드러움은 지니지만 이지적인 냉철함이 공존하는 문기를 담은 본벼루는 당시 왕실에서 사용되었던 백자벼루의 양상을 살펴보는데 자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기념명을 지닌 본벼루는 1751년 금사리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조 연간은 문인 취향의 도자기들이 성행하였으며 특히 왕세자 시절 사홍원 도제조를 7년간 지낸 영조는 도자기의 그림을 직접 그리고 구워오라고 명하기도 할 정도로 도자기 제작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금사리 가마에서 제작된 도자기들은 높은 기술력으로 유백색을 띠며 도화서 화원들이 직접 그림을 그렸기에 회화적 측면도 매우 우수합니다. 기품 있고 절도 있는 팔각이나 사각처럼 각이 진 기명들이 많이 제작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또한 1751년 음력 5월 영조는 원손 이정을 태어난 지 만 1년이 안 된 시기에 책봉하여 왕세손으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왕세손의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는데요. 실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각은 서기를 보이며 덕우는 중성의 밝음을 이었고 하늘은 징조를 나타내어 태어나던 집에서는 한밤중에 빛이 뻗치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조종에 남기신 은택을 생각하니 100년 만에 2번의 경사이다. 모습과 거동은 어려서부터 매우 성숙하여 온문하다는 칭찬이 벌써 드러났고 뛰어난 이해력은 미처 말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열려 글 읽는 소리를 좋아하는 듯 하였다. 하늘의 돌보심을 힘입어 이런 경사를 보게 되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영조가 왕세손 책봉일에 맞추어 어린 왕손의 장수를 기원하며 하사한 것일 가능성도 엿보입니다.